모두들 그의 IQ는 축축한 양말 수준이고 감정 깊이는 물웅덩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가 바르스베르크 제국의 가장 유망한 정계병사로 선택됩니다. 티도 클라이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는 제국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최고의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바르스베르크 제국 군사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어리숙한 바보는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 휘둘리고 과거의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노예라고 부르며 험하게 대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티도크에게는 미카지라는 친구가 있고 둘은 늘 함께합니다. 티도크와 미카지는 호베르크 요새를 방어하기 위해 선발된 3패시고기 전계 멤버들입니다. 군사학교 최고의 기수인 그들은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제펀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카즈는 티독에게 졸업시험이 떨리냐고 달려가 물었지만 티독은 전혀 떨리지 않는다며 그의 뺨을 때립니다. 미카즈는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확립군에 입대하여 가족을 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티독에게 가족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나지 않느냐고 묻자 티독은 계속 같은 악몽을 꾼다고 대답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티독은 미카즈에게 학원에 오기 전에는 가족 없이 전투 노예였지만 미카즈는 항상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카즈는 티독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아기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티독에게 전장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서로 버리지 않고 함께 죽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날 미카즈와 티독은 같은 팀이 되고 곧 졸업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 담당자는 그들에게 헐크에게 죽기 전에 범죄자를 물리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거나 팀원을 버리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범인은 살상기계처럼 생긴 거대한 거인으로 밝혀집니다. 미카즈와 티독의 어리석은 팀원 슈리는 금방 범인을 제압할 거라고 무심하게 말하지만 범인은 그의 친구 한 명을 날려버리고 쓸데없는 짓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작은 꼬맹이들을 물리치면 자신의 처벌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고는 다른 이들을 쓰러뜨립니다. 경기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아야나미 과장이라는 백발의 무표정한 남자가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더 이상의 헛소리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거대한 범인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토와 미카즈는 마치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의 마지막 두 참가자처럼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곧 헐크가 슈리에게 뛰어들지만 티토와 미카즈가 그의 공격을 막고 배를 차버립니다. 그러자 티토가 헐크의 팔 위로 뛰어올라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헐크가 미카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티토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헐크의 추악한 얼굴에 발차기를 날린 후 자신의 자펜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그는 범죄자에게 자신의 더러운 엉덩이를 구하고 싶다면 항복하라고 말하고 헐크는 항복합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티토 앞에 나타나 범죄자를 죽이기 전까지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티토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곧 아야나미가 경기장에 들어와 범죄자를 직접 죽이고 티토를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습니다. 밤에 미카즈는 티토에게 자신들을 포함해 19명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티토가 헐크를 죽인 백발의 남자에 대해 묻자 미카즈는 그가 수천 명을 죽인 무자비한 괴물 아야나미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티토에게 내일 드디어 군인이 된다고 말한 후 티토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길에 티토는 익숙한 목걸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티토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는 아야나미와 그의 팀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방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티토가 안을 들여다보니 아야나미가 목걸이를 들고 있으며 그 목걸이의 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돌은 누더기 왕으로도 알려진 미카엘의 눈의 소유물이라고 합니다. 티토는 미카엘의 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아야나미가 티토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 목걸이는 사실 티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서서히 티토의 악몽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분노에 휩싸인 티토는 잡힌 능력을 사용하여 아야나미에게 달려들지만 금세 제압당하고 붙잡힙니다. 아야나미는 티토를 누더기 출신 노예라고 부르며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한다. 티토가 목걸이와 관련된 잃어버린 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석방을 거부한다. 한편 티토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미카게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미카게는 감옥에 잠입하여 멍들고 심하게 다친 티토를 발견한다. 미카게를 본 티토는
자신이 이곳을 떠날 계획이며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카게는 티토의 손을 잡고 함께 탈출할 것을 고집한다. 두 사람이 도망치려 하자 아야나미의 경비병들이 그들의 길을 막는다. 미카게를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으로 티토는 칼을 잡고 미카게의 목에 겨누며 미카게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면 물러서라고 경비병들을 위협한다. 그러고는 미카게를 두고 가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미카게는 자신을 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던 티토는 스키선에 뛰어올라 미카게를 남겨둔 채 도망칩니다. 아야나미의 세필에 심한 부상을 입은 티토는 스키선의 조종을 잃고 의식을 잃은 채 추락합니다. 아래산에 추락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스키선을 타고 소풍을 나온 프라라는 소년에게 떨어집니다. 티토와 프라가 큰 소리로 땅에 부딪히자 다른 두 소년은 자신만만한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한편 마로크 회장은 아야나미에게 전화를 걸어 티토가 너무 귀중한 인물이라 잃을 수 없으니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티토를 찾으러 간 병사들은 7구역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티토가 거기에 있다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프라와 그의 친구들은 의식을 잃은 티토를 교회로 옮겨 깨우려고 합니다. 결국 티토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프라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이었다. 프라는 번개 같은 반사신경으로 공중에 있는 티토의 셔츠를 잡으며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프라가 티토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소년이 나타나 티토를 일으켜 세우며 어린애를 괴롭히는 프라를 나무랐다. 티토가 왜 자신을 구하는지 묻자 안경 쓴 소년은 이곳이 7구 바르스부르크 교회이고 세 소년 모두 성직자라고 설명했다. 안경 쓴 소년은 자신을 카스토르라고 소개하고 보라색 머리 소년은 라브라도르, 무서운 인상의 소년은 프라라고 했다. 프라가 목에 문신이 있는 티토에게 황국군 출신이냐고 묻자 티토는 저놈들과는 상관없다고 소리쳤다. 티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세 소년은 티토에게 잘 쉬라고 하고 그를 내버려 두었다. 밤이 되자 티토는 미카게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었다. 친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하며 문을 나서던 그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 쓰러진다. 쓰러져 있는 그를 본 3명의 수녀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그는 보석 하나를 손에 쥐고 있다. 수녀들은 자신들을 아테나 수녀, 로잘리 수녀, 리벨 수녀라고 소개한다. 수녀들은 마법처럼 그를 들어 올려 방으로 데려가 공주님 대접을 시작한다. 한편 미카게는 티토의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다. 곧 아야나미가 그를 신문하며 그날 밤 친구를 도운 것이 그인지 묻는다. 그는 티토를 구하려 들면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다음날 아침 티토는 완전히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친숙한 교회에서 눈을 뜬다. 그는 예전에 인간의 영혼을 가져러 가는 대신 소원 3가지를 들어주던 죽음의 신이 내린 베를로렌의 저주를 교회가 풀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티토는 유령의 비밀을 더 파헤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지만 얼굴이 해골인 수녀를 보고 기절합니다. 프라, 우리의 영웅은 다시 한번 나타나 신랑이 기절한 신부를 받듯이 티토를 거뜬히 받아줍니다. 능글맞은 표정으로 그는 속으로 몇 번이나 이 남자를 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캐스터가 나타나 해골 얼굴 수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섬뜩한 수녀가 캐스터에게 책을 건네지만 프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책을 낚아채 티토를 잡고 마치 비밀 임무라도 수행하듯 도서관에서 뛰쳐나갑니다. 밖에서 프라는 소위 그 책이 사실은 스캔들 사진으로 가득 찬 잡지라고 밝힙니다. 프라가 자신의 보물을 즐기기도 전에 해골 얼굴 인형이 그의 머리에 날아차기를 날립니다. 그의 문학 취향에 분명히 실망한 듯합니다. 나중에 티토가 캐스터에게 10년 전 일을 묻자 캐스터는 옛날에 라플스의 신성한 보호 아래 바스버그라는 두 나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마이클의 신성한 보호 아래 렉스 왕국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나라는 평화를 유지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한 조약을 맺었지만 10년 전 렉스가 조약을 깨고 바스버그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고 바스버그 제국은 곧 멸망했습니다. 티토가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묻자 프라우는 그가 이 역사적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대해 더 알아보려던 중 티토는 거대한 조각상을 발견하고 수녀는 옛날에 죽음의 신 발로란이 천국에서 지상으로 도망치는 죄를 지어 인간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지도자는 발로란을 처벌하기 위해 천국에서 7개의 세력을 보냈고 그들은 발로란을 봉인한 7 유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시클이라는 7유령 중 하나의 조각상이고 수녀는 그를 신의 영역이라는 거대한 호란으로 데려간 후 라브라도르 주교가 그에게 보호의 은 장미를 줍니다. 곧 수녀가 프라우와 캐스터에게 달려와 티토를 찾을 수 없고 음식과 약을 먹지 않았다고 걱정합니다. 프라우는 그를 찾으러 가고 그가 비밀리에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뒤에서 그를 붙잡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냐고 묻는다. 갑자기 문지기가 문을 닫겠다고 알리고 티토는 문 쪽으로 달려가지만 프라가 그를 붙잡아 다시 아이처럼 들어올리고 카스토르도 합세한다. 그는 티토에게 다시 쫓겨나는 꼴을 보는 건 정말 짜증날 테니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함께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러자 카스토르는 은 장미를 집어 티토의 머리에 꽂아주며 항상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곧 그들은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고 수녀들이 다시 그를 어린애처럼 극진히 대한다. 그들은 그를 위해 특별히 차려진 식탁으로 안내하고 잘 먹고 힘을 회복하라고 한다. 티토가 냄비 뚜껑을 열자마자 저녁 식사가 안구라는 것을 보고 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다. 프라는 입술을 스맥 타고 안구를 맛있게 먹어치우는 반면 티토는 프라우에게 토할 것 같다. 수녀들은 그에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녁으로 안구를 넣는 것은 자신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곧 프라우는 티토의 음식에 포크를 찔러 넣으며 먹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먹겠다고 말하지만 티토는 재빨리 눈알 생선 하나를 입에 넣고 이상하게도 맛있다고 합니다. 프라우는 그가 알약, 채소, 고기만 먹고 자라서 키가 작다고 놀리며 더 유기적인 것을 먹어야 키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말 작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눈알 생선을 모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모두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봅니다. 수녀들이 그의 이름과 신분을 묻자 티토는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그래서 수녀들은 재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간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곧 모두 식사를 시작하고 티토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미카게를 생각합니다. 제국으로 돌아온 메로쿠 선생은 티토의 위치가 확인되었는지 묻고 병사들은 그를 찾았으며 7구역에 추락한 흔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메로쿠가 아야나미에게 티토가 왜 도망쳤는지 묻자 그의 부하들은 티토가 그저 조금 고향이 그리워서 학교가 그리워지면 돌아올 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장로들의 허락 없이 티토에게 폭력을 쓴 것 때문에 아야나미가 티토를 쫓아냈다고 비난했다. 티토는 미카엘의 눈에 중요한 후보였고 그들은 아야나미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아야나미가 메로쿠에게 왜 자신을 보호해 두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노예의 낙인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7구역에서 티토는 수녀들이 그를 매우 좋아해서 매일의 일을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때때로 그는 학원에서 노예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 학원에 한 불량배가 와서 그의 신발에 묻은 새똥을 핥으라고 했지만 티토가 반응하기 전에 미카게가 주먹으로 그를 때리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내 신발을 직접 핥으라고 했다. 이 사건 이후 둘 다 감금되었고 그때 미카게와 티토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항상 붙어 다녔다. 이제 티토는 친구가 티토를 도와준 뒤 아야나미 밑에서 고생하는데 자신은 교회에서 편히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려 하지만 갑자기 한 노인이 다가와 교회 묘지에 묻힌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생각하니 외로울 것 같아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갈 곳도 집이라고 부를 곳도 없다고 티토에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태고를 바라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괴로워하는 태고는 과거의 기억이 조각조각 밖에 나지 않고 약속했던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후회를 떨치고 싶다면 12시가 되기 전에 어떤 장소로 가라고 말합니다. 티토는 응고칠 침대에 두고 떠날 채비를 하지만 프라우가 다시 그의 길을 막습니다. 프라우가 그런 약골이 돌아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묻자 티토가 그를 공격합니다. 제폰을 사용하는 티토를 보고 카스토르는 그도 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제국 내 많은 이들이 제폰이라는 힘으로 싸우고 있으며 티토 또한 그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폰은 신이 부여한 생명의 선물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에 의해 힘이 활성화되고 손을 통해 방출됩니다. 곧 티토가 다시 프라우를 공격하고 이번에는 둘 다 공중에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티토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프라우는 계속 수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카스토르와 라브라도르는
티토가 프라우의 작은 게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지만 티토가 프라우에게 가지고 놀림을 당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프라우가 계속 그를 괴롭히고 티토는 계속 제 폰을 풀어놓지만 아무것도 프라우를 건드릴 수 없다. 그는 티토에게 꼬마처럼 굴지 말고 돌아오고 싶으면 더 강해지라고 말한다. 이것이 티토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고 그는 제 폰의 최대 출력을 활성화하여 프라우를 공격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프라우는 상처 하나 없이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티토에게 자신을 이기려면 제 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그의 배를 강하게 때려 티토를 쓰러뜨린다. 카스토르는 프라우에게 아이에게 너무 심했다고 말하지만 프라우는 이제 당분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밤에 티토는 친구가 아야나미에게 고문당하는 악몽에서 깨어난다. 그는 자정 전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던 노인의 말을 떠올리고 재빨리 그를 만나러 달려가 친구 미카게를 구하기 위해 그를 따라간다. 망토를 두른 노인은 티토를 텅 빈 복도로 데려가 과거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고 그도 친구를 구하고 싶어 한다. 그러자 노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곧 티토는 어린 시절 아야나미가 자신의 왕국에 왔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져 미카게를 만날 때까지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살았다. 미카게는 그에게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며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탈출을 도왔다. 그러자 노인은 소원을 이루려면 영혼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내 노인은 티토를 최면에 걸어 눈을 감고 영혼을 바치라고 한다. 하지만 티토가 노인의 함정에 빠지려는 순간 프라우와 친구들이 나타나 그의 어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며 티토를 내버려 두라고 한다. 그 남자는 티토가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프라우는 그를 비웃으며 그의 구원이 신의 축복을 받았는지 묻고 그 남자는 티토를 주인에게 주어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프라우는 그 남자의 헛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낫을 꺼내들며 그를 두들겨 패겠다고 합니다. 곧 프라우와 악한 노인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티토는 제폰으로 그를 돕습니다. 하지만 프라우는 제폰이 그에게 효과가 없으니 물러서라고 합니다. 곧 노인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라브라도르가 은 장미를 던져 그의 길을 막고 다른 두 사람이 다시 그를 붙잡습니다. 카스토르는 노인에게 손을 들게 되어 마음이 아프지만 티토의 영혼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프라우가 낫으로 티토를 묶어 라브라도르의 무릎에 던지고 노인을 직접 상대하기 시작하자 티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 남자는 해골 모양의 괴물들을 풀어놓지만 프라우는 재빨리 제압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뛰어올라 분수대 위에 올라섭니다. 그는 티토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하지만 프라우는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프라우는 은실을 꺼내 노인의 날개를 묶고 멋진 낫을 들고 하늘 높이 뛰어올라 그의 뼈 날개를 잘라냅니다. 곧 뼈가 큰 소리와 함께 떨어지고 티토는 정신을 차립니다. 티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카스토르는 노인의 영혼이 인간을 어둠으로 유혹하는 하인코르에게 빼앗겼지만 다행히 영혼을 되찾았다고 설명합니다. 곧 노인이 깨어나고 카스토르는 감기에 걸릴 테니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브라도르와 카스토르는 노인을 들어 안으로 데려가 그날 밤 교회에서 지내게 합니다. 프라우는 다시 티토를 들어 올려 교회 안으로 데려가고 티토는 매번 자기 몸을 어깨에 짊어지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프라우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합니다. 프라우는 티토를 침대에 던지고 가슴에 코르마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손을 들고 티토의 몸에서 이상한 저주를 뽑아내고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티토는 일어나 교회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합니다. 군사학교 학생으로서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 밖으로 나가 수녀들이 샤워실에서 빨래하는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봅니다. 곧 수녀들은 그의 생각에 잠긴 그를 알아채고 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며 그의 낡은 옷을 수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로잘리 수녀는 티토에게 그의 속옷을 보여주며 자신이 빨아주겠다고 하지만 티토는 자신이 직접 빨겠다며 재빨리 수녀에게서 속옷을 낚아챕니다. 뛰던 중 프라우에게 넘어지는데 프라우는 그가 너무 작아서 거의 못 봤다고 놀린다. 티토가 바보 같은 주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주교는 티토가 스스로 해결할 만큼 건강해지기 전에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대답한다. 티토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주교는 분위기를 밝게 하려는 듯 티토의 속옷을 잡아 공중으로 던진다. 티토는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지지만 속옷을 잡는다. 곤물 요정이 그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티토는 놀라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 캐스터는 그녀를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로제트라고 소개한다. 요정은 티토를 매우 좋아해서 다시 그를 껴안는다. 캐스터는 티토에게 어젯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수녀들에게 잘 대접받고 있는 노인을 보라고 한다. 티토가 카스토르에게 핵심이 누구냐고 묻자 카스토르는 하늘의 지배자가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 3가지 소원을 허락한다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이루고 싶은 3가지 꿈을 말해야 하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면 영혼은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람들의 꿈을 방해하려 하고 영혼을 빼앗아 어둠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핵심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지만 그는 티토에게 자신과 있었던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떠나기 전에 티토의 꿈이 무엇인지 묻고 소녀는 미카이의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는 꿈이 없다고 생각했고 군인의 길을 따라야만 했지만 이제 그의 꿈은 항상 자신을 지켜준 미카이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미카이는 자신과 티토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때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그들이 낚시를 하러 가는 길에 시로가 미카이를 노예와 친구인 것을 비웃자 친구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티토는 그를 두들겨 팼지만 미카이는 그를 말립니다. 그는 늘 곁을 지켜준 티토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야나미가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와 여동생이 면회를 왔다고 전한다. 그 자식은 미카지를 위협하며 여동생보다 티토를 계속 택할 것이냐고 묻는다. 미카지는 가족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이 친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을 늘 지켜준 가장 친한 친구와의 맹세를 지킬 것이라고 대답한다. 세주교는 티토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프라는 그런 어린애가 지루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야 하며 차라리 포르노를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라브라도르는 티토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갑자기 로제트가 물에서 나타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태고는 말대로 한다. 잠시 걸어가자 티토는 주교들과 수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다. 이를 본 티토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마이클의 눈을 건네주며 언젠가 레그스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레그스의 책임을 지고 제국군이 레그스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곧 그는 은색 장미를 들고 예배당을 나서며 만약 자신이 레그스 왕국의 후계자라면 바스버그 제국의 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군은 그처럼 왕족의 일원이 살아남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레그스 왕국의 후계자임을 알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합니다. 교회 멀리서 3명의 주교가 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프라는 다른 2사람에게 슬퍼하는 티토가 정말 골칫거리라고 말하고 캐스터는 프라가 어린 소년을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라브라도르는 꽃을 보며 그것들이 아직도 아스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누군가가 곧 티토를 찾아올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태고가 교회를 향해 걷고 있을 때 망토를 두른 소년이 그를 껴안고 티토는 그가 자신의 단짝 친구 미카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티토는 여전히 눈을 믿을 수 없어서 정말 자신의 친구인지 묻고 미카게는 티토의 어깨를 잡고 자신이 정말 그의 단짝 친구 미카게라고 확신시켜줍니다. 한편 세주교가 그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며 프라 주교는 라브라도르 주교에게 미카게가 티토의 세계를 파괴할 위험한 인물인지 묻지만 라브라도르 주교는 침묵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미카게를 안으로 데려가고 그에게서 황실 군대로부터 도망쳐 티토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카게는 자신과 티토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며 평생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프라 주교가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치루사단까지 왔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대답합니다. 티토가 친구를 걱정하는 것을 감지한 카스토르 주교는 미카게가 원하는 만큼 여기에 머물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티토는 그 때문에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을 품습니다. 티토가 다시 한번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본 프라 주교는 친구와 제외한 티토가 다시 아기처럼 울 것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그러고는 티토에게 걱정 말라고 간호사 친구를 건강하게 만들어 함께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미카게에게 누드 사진이 실린 잡지를 건네주고 미카게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다고 느끼지만 티토는 그를 변태라고 야단칩니다. 미카게와 티토를 둘만 남겨두고 세주교는 방을 나섭니다. 프라는 다른 2사람에게 그가 정말 미카게가 맞는지 확신하냐고 묻습니다. 황실 군대가 그를 그렇게 쉽게 풀어준 게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미카게가 티토를 그렇게 쉽게 찾은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캐스터는 라브라도르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고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대답합니다. 곧 대주교가 와서 프라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연례 세례식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감히 교회에 망신을 안겨주면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저녁에 티토는 미카게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원으로 데려갑니다. 티토가 그를 안내하는 것을 보며 미카게는 친구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자 티토는 미카게가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미카게는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찾기가 더 쉬웠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티토는 힘든 시간을 보냈냐고 묻고 미카게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아야나미가 처음에는 그를 신문했지만 그 후 그를 풀어주었다고 미카게는 티토에게 모두가 친절한 이곳까지 잘 와줬다고 말한다. 그러자 티토는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며 미카게에게 자신에게 포르노를 보여준 프렉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자신과 같은 녀석이 어떻게 주교가 되었는지 의아해한다. 미카게는 프라는 자신에게 형과 같은 존재이며 티토와 프라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창백한 소년이 덤불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에게 꽃이 마음에 드냐고 묻는다. 둘 다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갑자기 소년이 날개를 펼치자 티토는 그의 가슴에 있는 코르 문신을 본다. 그는 즉시 미카게 앞에 나타나 그에게 도망치라고 한다. 그는 제푼트로 소년을 쏜다. 하지만 소년 또한 제푼트를 잘 다루어 티토를 공격한다. 미카게는 자신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티토는 친구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그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년을 공격한다. 곧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만 티토는 소년을 상대하기가 힘들어한다. 그는 성벽 위로 올라가 제푼트를 들고 소년을 쫓는다. 그는 소년에게 뛰어올라 제푼트로 계속 쏘지만 소년은 곧 교회 탑 뒤로 사라진다. 하지만 곧 테기토는 소년의 날개가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프라가 의식을 잃은 소년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본다. 밤에 미카게는 잠 못 이루고 있고 티토는 그가 자신이 레그 왕국의 후계자라고 말했기 때문인지 묻는다. 미카게는 농담삼아 그 말을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이 학원에 있을 때조차 항상 왕족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미카게는 이 이야기도 해야 할지 묻고 티토가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레그 전쟁이 끝났을 때 자신은 5살이었다고 말한다. 그가 아버지에게 왜 기뻐하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많은 적들을 죽이고 레그 왕국을 무찔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이제는 티토의 아버지와 동포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티토에게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혼자가 아닌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티토는 그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대답하며 레그 왕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카게는 그에게 다가가 2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첫째, 그는 황실 군대와 엮여서는 안 되고 둘째, 복수는 결코 답이 아니야. 죽음과 파괴는 그에게 더 큰 해를 입힐 테니 빛의 길을 걸어야 해.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를 지지할 거야. 티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묻지만 미카게는 그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그의 말을 일축한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 수녀들이 미카게와 티토를 데리고 도시의 상점들을 구경하게 한다. 라브라도르는 약초를 팔고 캐스터와 제네바라는 각각 인형과 미트볼을 판다. 나중에 미카게는 티토에게 여기가 좋지만 황실군대로 돌아가 자신이 여기에 없었다고 보고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한다. 곧 세례식이 시작되고 모두 대주교 앞에 모이지만 티토는 예배당으로 달려가는 프라를 멈춰 세우고 자신이 떠난 후 친구 미카게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만 프라는 미카게는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한편 미카게는 마차가 교회의 벽에 충돌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러 가보니 코어에 징표가 새겨진 녹색 머리의 소녀를 발견한다. 미카게는 재빨리 소녀를 업고 예배당으로 달려가 세례를 받게 하려 하지만 갑자기 소녀가 코어의 날개를 펼치며 그를 붙잡는다. 미카게는 스스로 풀려나 그녀로부터 도망치지만 소녀는 계속 그의 위를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진다. 미카게는 코어 소녀를 어두운 출입금지 구역으로 데려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녀는 자신의 여동생과 닮아 그를 곤란하게 만든다. 소녀는 자신의 악마들을 풀어놓고 미카게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며 갑자기 그를 공격하지만
티토가 때맞춰 친구를 구한다. 캐스터의 수녀 인형들이 소년들을 구하려 하지만 그녀는 코어 날개로 인형들을 파괴한다. 그녀는 소년들에게 자신이 항상 혼자였고 부모님은 항상 자신의 오빠만 챙겼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카게를 품에 안고 오빠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남은 날개로 티토를 공격하며 오빠를 티토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선언한다. 알고 보니 그 코어는 아야나미가 티토를 포획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지만 그녀가 미카게를 죽이려는 순간 티토의 미카엘의 눈이 빛나고 이상한 에너지가 그 지역에 퍼져 나간다. 곧 프라가 나타나 한 방에 코어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아야나미는 그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얼마 후 티토가 깨어나 보니 아야나미가 무릎에 소녀를 안고 있었고 이내 레브라도르는 다른 두 주교에게 티토의 세계를 파괴할 자는 미카게가 아니라 그의 등장이 파괴적인 힘을 작동시켰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카게는 바자르에 가서 이곳을 최대한 빨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이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티토가 그를 찾아와서 행렬에 함께 가자고 청하고 미카게는 친구와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로 합니다. 곧 미사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행렬을 보기 위해 모였지만 미카게는 티토에게 나무 아래 서 있는 슬픈 소년을 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려 하자 소년은 도망칩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쪽을 보니 아까 본 소년을 같은 남자가 쫓고 있었습니다. 마법사가 그에게 장난을 치자 뚱뚱한 남자는 거리에 고꾸라지고 주교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꼬마가 자기 빵을 훔쳐갔다고 대답합니다. 주교는 오늘이 아이들이 신의 축복을 받는 마지막 날이니 용서하라고 차분히 대답합니다. 한편 미카게와 티토는 천막 뒤에 숨어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빵을 주어 먹이고 수녀들의 공연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그 아이의 이름이 타지오이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카게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 이상 훔치지 말고 교회에서 돌봐주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러 간 후 미카게는 티토에게 자신이 학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타지오와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물을 마신 후 타지오는 수녀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연극에서 한 수녀가 로잘리 수녀를 공격하는 척하지만 타지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하여 다른 수녀들로부터 로잘리 수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소란의 미카게와 티토가 달려옵니다. 그들은 재빨리 타지오를 붙잡고 알 수 없는 말썽꾸러기를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구석으로 타지오를 데려간 후 미카게는 그에게 연극을 본 적이 없냐고 묻고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타지오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 서로 껴안는다. 미카게와 티토는 그 남자가 타지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 남자가 티토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하자마자 그의 몸에 차가운 감각이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남자가 아들과 함께 떠난 후 티토는 미카게에게 그 남자의 손이 매우 차가웠다고 말하고는 그를 따라 달려간다. 곧 그는 그 남자가 타지오를 어두운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그의 영혼을 빼앗겠다고 선언한다. 티토를 보자 타지오는 도움을 요청하고 티토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타지오는 그 남자의 손을 물고 도망치지만 곧 그 남자는 강력한 코어 날개를 펼치고 타지오를 공격하지만 티토가 그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갑자기 티토의 손에서 미카게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자 코어는 더 이상 그를 공격할 수 없었다. 티토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프라우가 그 남자의 날개를 꺾어버렸고 코어는 곧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모두 아버지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미카게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티토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프라우는 다른 두 명의 주교에게 티토를 돕는 동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 티토와 미카게는 정원에서 여자아이들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3명의 주교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미카게가 티토의 손을 잡자 티토는 그의 손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알아챘다. 놀란 티토는 그의 팔을 뿌리쳤다. 하지만 다시 미카게의 손에 닿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미카게는 그저 피곤하다며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발코니에서 주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라브라도르는 미카게의 영혼 절반만 그의 몸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곳에 있다고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카스토르가 그를 구할 수 있는지 묻자 라브라도르는 나머지 절반이 어디 있는지 몰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미카게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정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야나미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티토가 그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지만 미카게는 그에게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티토가 거절하자 미카게는 티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불안한 티토가 자신의 상태를 묻자 아야나미가 자신의 몸에 그런 짓을 했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절반을 빼앗고 티토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곧 미카게는 강력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이상해지기 시작하지만 아야나미의 지배를 받기 전에 티토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내 그는 티토에게 제폰을 풀어놓지만 카스토르의 인형 하나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인형이 공격받자마자 카스토르는 서쪽 탑에서 자신의 인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을 들은 프랄은 즉시 티토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 티토는 그의 단짝 친구 미카게로부터 도망치지만 결국 그와 함께 잠긴 고립된 방에 갇히게 된다. 미카게는 제폰을 사용하여 티토를 공격하지만 티토는 계속 피한다. 갑자기 미카게는 코어로 변신하여 검은 날개를 드러내고 티토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다. 그는 티토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발로 짓눌러 버린다. 티토는 탑에서 떨어지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일어선다. 그는 미카게의 날개를 공격하려 하지만 빗나간다. 미카게는 그 기회를 틈타 공격하여 티토를 바닥으로 미끄러뜨린다. 미카게는 티토의 목을 잡고 저목 잡고 조롱한다. 그는 티토가 누더기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심하며 누더기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말한다. 티토는 미카게의 귀환을 간청하지만 코어는 그의 날개를 파괴한다고 해서 미카게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티토는 친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소리친다. 하지만 코어는 비웃으며 티토가 황실군을 배신했기 때문에 미카게의 영혼을 되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티토가 왜 미카게가 자신을 죽이지 않는지 묻자 코어는 무라쿠 회장이 티토를 살려두길 원한다고 밝힙니다. 갑자기 미카게는 티토의 목에 걸린 함정을 작동시켜 티토를 다리에서 떨어뜨립니다. 티토는 갇힌 영혼들이 있는 신비로운 벽 근처에 떨어집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티토는 벽을 두드리며 미카게의 귀환을 간청합니다. 벽이 무너지고 영혼 하나가 나타나 티토에게 달라붙습니다. 한편 라브라도르 주교는 티토가 깨어나려 한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카게의 눈물 한 방울이 티토 등에 있는 미카게의 눈에 떨어지고 티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프라우는 유령 저승사자로 변신하여 미카게와 티토를 찾고 요정들에게서 그들이 시련의 다리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토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강력한 에너지를 미카게에게 풀어놓으며 목에 묶인 끈을 풀라고 요구합니다. 지친 티토는 뒤로 쓰러지며 미카게에게 자신을 조종해서 해방시켜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미카게는 티토의 목에 금색 끈을 더욱 조여갑니다. 미카게가 티토를 죽이려는 순간 프라우가 개입하여 미카게가 티토의 친구를 데려간 사람인지 묻습니다. 미카게의 몸을 조종하는 아야나미는 프라우를 오래전에 맞섰던 인물 시클로 알아봅니다. 시클이라는 이름을 듣고 티토는 수녀가 7신 중 하나인 불행을 베어내고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는 시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티토는 프라우에게 미카게를 구하기 위해 시클을 사용해달라고 간청하지만 프라우는 거절합니다. 그가 낫을 사용한다면 아야나미는 파괴될 것이고 미카게의 영혼도 죽을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낫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야나미는 물러서며 프라우의 낫을 되찾겠다고 맹세합니다. 미카게가 의식을 되찾고 티토는 그를 껴안으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미카게는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 후 프라우는 티토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고 티토는 그곳에서 죽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애도하며 나나를 보냅니다. 그는 미카게가 우유와 비타민 알약만 먹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던 때를 기억합니다. 미카게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티토를 위해 죽을 만들라고 강요했고 티토는 그것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미카게가 자신에게 빛의 길을 걷도록 요청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유일한 빛, 미카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며칠 후 수녀 캐스터와 라브라도르가 티토의 방문을 두드리며 굶어 죽기 전에 뭔가를 먹으라고 부탁한다. 갑자기 프라우가 음식이 가득 담긴 쟁반과 분홍색 동물을 들고 달려와 문을 부순다. 수녀들이 그 분홍색 동물이 무엇인지 묻자 이 캐스터는 교회식 동물 매개 치료라고 대답한다. 티토는 프라우에게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며 화를 내고 미카게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 프라우는 인간이 3가지 소원을 이루면 천상의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티토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그리고 미카게의 세 번째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었을 것이며 세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었으니 평화롭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프라우는 미카게가 다시 티토 곁에 돌아왔다며 분홍색 동물을 가리키며 그 동물의 영혼이 미카게의 영혼과 같은 색이라고 말한다. 캐스터는 그 동물이 티토에게 울지 말라고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곧 티토는 다시 미소 짓기 시작하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동안 프라우는 미카게의 영혼을 가지고 놀았던 자를 반드시 죽여 복수할 결심을 합니다. 게다가 아야나미는 그가 사용하는 낫을 알아보고 과거에 알았던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깨어났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자 카스토르는 티토에게 왜 칼날을 하고 있냐고 묻고 티토는 아야나미가 채웠다고 대답합니다. 프라우가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갑자기 칼에서 눈이 튀어나와 그의 손가락을 물어뜯습니다. 라브라도르는 그것은 피로 주인을 인식하는 서약의 칼라로 이제 티토와 프라우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함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칼라가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은 서로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어쩌다 함께하게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미카게의 영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묘지에 가고 티토는 다시 슬퍼하며 한참 생각한 후 아야나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아야나미는 무라쿠 대장에게 마이클의 눈을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르게 제국에 숨겨두는 계략을 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티토를 죽이고 눈을 따로 가져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무라쿠는 아이를 죽이는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아야나미는 제국을 위해 티토를 죽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음날 아침 티토는 캐스터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홀베르크 요새로 떠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캐스터는 그에게 서클이라는 이름의 저승사자를 보았는지 묻고 티토는 서클이 프라우 자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캐스터는 그에게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마법으로 티토를 잡으면서 7 유령에 대한 기억을 잊으라고 합니다. 그가 기억을 지우려고 하자 프라우는 그렇게 하면 미카게에 대한 기억도 지워지고 캐스터가 티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캐스터는 프라우에게 제국군이 마이클의 잃어버린 눈을 찾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을 그릇으로 모았고 티토도 그 중 하나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는 티토의 도착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제 그를 보낼 수 없다고 상기시키고 상관들이 티토의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직책을 박탈당하고 발로란의 낫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프라우에게 그 아이에게서 멀리하라고 부탁합니다. 게다가 티토가 7 유령의 임무가 코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라우는 카스토르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카스토르는 떠나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하고 낫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티토의 손에 있는 눈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은 카스토르를 공격하고 프라우는 자신의 무기로 그를 구하려 합니다. 눈은 티토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보통이었다면 둘 다 죽였겠지만 자신의 주인 티토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눈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그릇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곧 눈은 활성화되고 주교의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며 돌과 바위가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가라앉고 눈은 이제 주교들이 평범한 인간으로 변장한 7 유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카스토르에게 달려가 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캐스터는 그러려면 노예 관리국에 그를 넘겨야 한다고 대답하고 티토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프라우의 귀에 속삭입니다. 목걸이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곧 프라우는 티토를 최면에 걸어 다시 잠재웁니다. 캐스터는 티토에게 제국군이 미카엘의 눈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힘을 원하고 운명이 티토를 제7수사단으로 보냈다면 그는 실제로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고대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는 세상을 파괴할 암흑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고테바가 다시 깨어나고 예상대로 눈이 그를 지배했을 때 두 주교를 공격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제7사단을 떠나 교회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하고 가는 길에 모두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카게와의 행복했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프라우와 캐스터가 그를 멈추고 그가 제1시구역을 떠날 상태가 아니며 그렇게 하면 제국군이 그를 체포하여 제1사단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티토는
친구의 죽음을 복수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프라우는 미카게가 스스로 죽어 그를 구해준 후에도 자신의 목숨을 버릴 의향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미카게의 마지막 말이 적힌 교회 안으로 티토를 끌고 들어가고 티토는 친구가 자신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라우는 티토에게 그가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뿐이라며 포기하지 않으려면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카게가 티토에게 보낸 진심 어린 메시지를 읽은 후 티토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곧 티토는 교회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수녀들이 복도 청소를 하는 것을 돕고 프라우와 함께 탑에 올라 심부름을 하고 매일 자비를 합니다. 티토는 주교들에게 미카게에게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캐스터는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았다며 주교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하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르스베르크 제국의 엄격한 군사 검문소 통과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시험까지 한 달 남았으니 미리 준비해서 복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티토는 시험을 치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티토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두꺼운 책들을 쌓아놓습니다. 프라우는 1차 시험이 77건의 책과 수백 개의 성경장을 다룬 백문항의 필기시험이라고 알려줍니다. 캐스터는 그에게 30일 안에 암기하라고 하고 프라우는 티토가 그것을 배우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캐스터는 티토가 바보라서 3년이나 걸렸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티토가 성경책을 펼치자 이미 읽었던 내용임을 깨닫고 캐스터에게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캐스터가 질문을 시작하자 티토가 마치 암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말하자 프라우는 깜짝 놀랍니다. 티토는 자장가처럼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시험을 통과하려면 아직 많은 것을 암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캐스터는 무기를 가져와 두 번째 시험은 실전 재폰 시험이며 재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티토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단순히 보살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보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며 꿈을 잃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돕기 위해 주교들은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라우는 캐스터로부터 무기를 가져와 티토에게 두 번째 시험은 코어 처치이며 바클루스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티토는 이 무기를 통해 재폰을 방출하여 코어를 포획하고 파괴해야 합니다. 티토는 무기를 받아들고 학원에서 무기를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재폰을 활성화하여 바클루스로 시도하지만 제어할 수 없습니다. 좌절한 티토는 자신 같은 아이가 사제가 될 수 있는지 묻자 프라우는 보통 사람은 먼저 사제가 된 후 시작하지만 어린 나이에 재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과 싸우는 데 특화된 주교가 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대답합니다. 캐스터는 다른 주교들과 달리 티토는 어둠의 부하들과 싸우기 위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티토는 감사를 표하며 이 특별한 무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묻자 그들은 매년 교회를 방문하는 장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프라우는 티토에게 훈련 중에는 항상 감시를 받으니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배지를 달아줍니다. 나중에 캐스터는 프라우에게 티토의 상태를 묻고 프라우는 티토가 3시간째 연습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캐스터는 티토에게 다가가 코어에 날개를 가둔 인형을 보여주며 잡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곧 핵심 인형이 티토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프라우는 티토 같은 약골이 인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러자 캐스터는 인형의 힘을 제한하는 봉인을 했다고 말하고 프라우에게 티토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형이 수녀들을 알아채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티토는 재폰과 무기를 휘두르며 수녀들 쪽으로 달려가 인형을 공격합니다. 수녀들은 도망치고 티토는 인형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곧 그의 몸에서 핵심 날개가 나타나고 티토는 공포에 굳어버립니다. 인형은 티토를 쫓으며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갑자기 꽃에 갇힙니다. 그리고 곧 라브라도르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을 알아챕니다. 잠시 후 라브라도르는 티토를 휴식을 취하도록 데려가 꽃차를 권합니다. 그 차는 다친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곧 티토는 울음을 터뜨리며 라브라도르에게 믹 에지를 위해 복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친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라브라도르는 믹 에지가 이미 그를 용서했고 믹 에지는 티토를 사랑했기에 제국군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티토는 믹 에지야말로 자신이 받은 진정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곧
그의 손에 있는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티토는 믹 에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것 같았지만 금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자 믹에지가 아니라 주교 시험을 보는 또 다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발 소년은 어린아이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볼 수 있다니 몰랐다며 티토를 비웃고 티토는 그를 족제비라고 부르며 오크 가문의 슈리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학원의 슈리와 닮았다고 묻습니다. 곧 두 사람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오크 가문 출신이며 누군가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금발 소년을 따라가던 티토는 코어를 포획하는 보스테인 대주교를 보려고 모인 주교단을 만나고 매력적인 대주교가 코어 소녀에게 고통 없이 제폰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곧 3명의 주교를 만난 티토는 캐스터에게 보스테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묻고 캐스터는 보스테인 대주교가 치유 제폰 전문가라고 대답합니다. 이 제폰은 공격이 아니라 코어를 고통 없이 속박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재능과 노력을 기울이면 티토도 마스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에게 특별 수업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훈련시킬 것입니다. 곧 티토는 금발의 소년을 찾아내 그에게 친구가 되려는 거냐고 묻고 티토는 오해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수녀들이 티토에게 방을 주는데 놀랍게도 그의 룸메이트는 전에 만났던 금발의 소년이다. 수녀들은 그를 해커와 오크라고 소개하며 구역에서 왔다 말하고 말한다. 두 사람은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만 수녀들은 친구가 되라고 거절한다. 해커는 공부하고 있고 티토는 여전히 그와 룸메이트가 된 것에 대해 투덜거린다. 곧 해커는 티토에게 함께하자고 하지만 그는 아직 바쿨루스 사용법을 몰라 불안해한다. 그의 기운을 더 많이 쏟을수록 더 거부한다. 갑자기 그의 바쿨루스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은 주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이전 후보자들의 피라는 것을 깨닫는다. 둘 다 경기장 쪽으로 걸어가자 경비원이 훈련 전에 등록된 문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곧 안으로 들어가지만 갑자기 경비원이 쓰러집니다. 해커와 티토는 그를 응급실로 옮깁니다. 곧 경비원 알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라브라도르는 캐스터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꽃들도 무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한편 해커와 티토는 알도를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늦어서 수업에 뛰어갑니다. 가는 길에 해커는 경비원을 도왔다며 티토가 착하다고 말하고 수줍은 티토는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다른 지원자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자랑하는 자리에 합류하고 티토는 자신의 지팡이만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녀는 그들을 물 장벽 안으로 데려가는데 그 위로 핵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녀는 핵이 물을 벗어날 수 없지만 여전히 매우 실제적이며 정신으로 조종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해커는 티토에게 물러서라고 하고 공격적으로 핵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그의 힘과 정확성에 놀라워합니다. 그는 티토에게 자신과 다르다고, 둘은 전혀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티토는 곧 자프라니 말로 형태를 취하고 감정을 나타내지만 그의 지팡이는 살상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티토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해줄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소리를 듣지만 해커는 그에게 계속 시도하라고 합니다. 곧 대주교 바스티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 집중하고 다시 시도하라고 합니다. 티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미카게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강력한 에너지가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오고 모두 제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곧 바스티온은 티토가 프라우의 지팡이를 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코리는 그가 프라우와 어떤 관계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티토가 그 변태주교에 대해 왜 묻느냐고 묻자 해커는 그의 뺨을 때리며 프라우가 시험 2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바보 티토는 그것도 모르고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던 티토와 해커는 연습장에서 쫓겨나고 곧 수녀들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그쪽으로 달려가자 경비병 알도가 잔혹하게 살해에 당한 것을 봅니다. 군중들은 알도가 살인자였기에 7신이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이내 티토는 주위를 둘러보다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프라우임을 알아보지만 그는 모든 것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밤에 티토는 몰래 나와 아이를 아는 성모 마리아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며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내 기억은 사라집니다. 방으로 돌아온 티토에게 하케리는 수녀방에서 몰래 돌아다녔냐고 묻고
당황한 티토는 부인하며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케리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법을 자신에게 배우고 싶냐고 농담하지만 티토는 다른 무언가가 신경 쓰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케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니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수업을 가던 티토는 다시 수녀들에게 둘러싸여 열렬한 팬심을 표하는 그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겠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의 적극적인 학습 자세에 감탄하며 그를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티토는 자신의 과거와 미카엘의 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미카엘의 눈을 그에게 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어떤 책에도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책이 마법처럼 페이지가 넘어가며 베를라란 청해의 딸을 죽이고 지상으로 도망친 전설적인 죽음의 신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열립니다. 곧 글자들이 제폰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고 티토는 의자에서 떨어지고 모두들 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봅니다. 갑자기 프랄과 하키란이 그에게 와서 괜찮냐고 묻고 그는 프랄에게 알도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프랄 주교 옆에 서 있는 자신을 깨닫고 하키란은 다시 누드 사진이 가득한 잡지를 그에게 건넵니다. 프랄은 매료되지만 곧 바스티온이 그의 머리를 때리며 이런 음란한 책들을 치우겠다고 선언하고 캐스터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티토가 알데 대해 다시 묻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현재 황실 근위병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바스티온은 생검 결과 그는 뒤에서 가격당한 충격으로 사망했고 핏자국으로 미루어 살인범이 알도를 설득하여 정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부 범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날 밤 교회를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알도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알도를 죽인 자는 벌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은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늘이 보낸 7 유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티토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교회의 경비를 2배로 늘려 아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했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나중에 카스토르는 프라에게 교황이 그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티토가 자신의 제폰을 제어하고 바클루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프라가 문을 열자 티토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즉시 지팡이를 부러뜨린 것에 대해 프라에게 사과하고 달아나고 프라는 그가 자신의 대화를 엿들은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티토는 세주교가 이미 미카엘의 눈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했음을 알고 격분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아였고 교회의 신부에게 자라면서 친절과 나눔 그리고 빈민돕기를 배웠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곧 전쟁이 발발하고 누더기 왕이 죽자 그를 키운 신부는 살아남아 제국군의 손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티토가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자 신부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티토에게 자신이 티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힘으로 축복한 후 곧 죽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티토에게 명확해지고 미카게와 신부 모두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습니다. 하케렌이 그가 우는 것을 보자 프라 주교에게 알리러 갑니다. 프라가 티토에게 오자 티토는 주교에게 미카엘의 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라보라도르 주교가 처음 그 눈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토는 그에게 그의 모든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제국군이 그를 이용했던 것처럼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리고 곧 그는 그에게 미카엘의 눈도 노리는 거냐고 소리치며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든다. 프라는 자신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주제에 남을 심판할 시간이 정말 있냐고 묻고 곧 그를 제압한다. 티토는 프라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지만 프라는 그것은 자신의 임무는 그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항상 그의 편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티토는 프라가 자신의 죽은 아버지와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프라는 그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희망의 눈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티토는 프라가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말하라고 강요하자 프라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캐스터 주교는 프라와 라브라도르에게 올해 후보들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교회 주변에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고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라브라도르는 그들이 모두 꽃을 피울 때까지 추하고 아름다운 것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올해 주교 후보 중 누군가가 악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다. 프라가 그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적절한 때가 되면 자신이 악당을 처리할 테니 지금은 지원자들이 시험 준비를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무심하게 말한다. 밤에 티토는 카스토르의 특별 훈련을 기다리고 있고 곧 카스토르가 도착한다. 카스토르는 티토에게 오늘 밤에는 정신력 훈련을 할 것이라고, 티토가 계속 지팡이를 부수는 것을 보니 그의 제폰이 폭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팡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티토는 아카데미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적을 빠르게 처치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카스토르는 그에게 교회 주변을 달리라고 한다. 그의 핵심 인형들이 티토를 따라다니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카스토르가 만든 제폰 트랙 위를 달려야 하며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제폰으로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곧 티토는 닭처럼 그를 쫓아다니는 섬뜩한 인형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하고 이제 인형들은 사방에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카스토르와 티토는 아야나미 패거리 중 누군가가 자신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훈련 후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티토는 침대에 쓰러지고 곧 메카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한다. 그때 하쿠레는 그의 등에 있는 전투노예의 낙인을 보고 그의 제폰이 매우 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하쿠레는 자신이 없었던 동안 그의 분홍색 친구를 돌보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고, 티토는 자신이 그의 친구 미카게의 환생이며 그 때문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대답한다. 티토가 하쿠렌에게 왜 시험을 치르는지 묻자 하쿠렌은 어느 날 어머니가 코어에 빙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오크 가문의 수치를 우려하여 주교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대답한다. 그는 어머니를 방에 가두었고 어느 날 프라가 마법처럼 나타나 어머니를 치료했다. 하지만 감사를 표하기 전에 그는 사라졌고 이제 그는 군인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치르고 싶어 한다. 아버지를 따르고 싶지 않고 자신의 구세주인 프라 주교에게 감사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티토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 그가 용감하다고 말하고 곧 둘 다 굿나잇 인사를 나누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밤 티토는 마침내 핵심 인형들을 물리치고 캐스터는 그에게 전문가용 바클루스를 주며 핵심 인형들을 상대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곧 티토는 자신의 제폰을 해방시켜 바클루스 안으로 흘려보내 인형들을 공격하고 많은 인형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을 해낸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캐스터는 티토가 새로운 바클루스 사용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그의 과도한 힘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캐스터는 하쿠렌이 벽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원한다면 함께하라고 합니다. 훈련 후 방으로 가는 길에 그들 뒤에서 차원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어둠의 기운이 쏟아져 나옵니다. 티토의 눈이 그 기운을 감지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쿠렌이 자신의 무기로 공격을 막아내고 그 충격으로 창밖으로 날아갑니다. 티토는 바클루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재빨리 손을 내밀지만 어둠의 기운이 바클루스를 부숩니다. 하지만 다행히 프라가 제때 나타나 두 사람이 교회 탑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는 자신의 낫을 휘둘러 그림자를 공격하고 그림자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그를 사방에서 에워쌉니다. 반면 아야나미의 두 부하들은 프라가 진짜 나심을 알게 된다. 티토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프라는 그 그림자가 워즈라는 인간이며 그의 세 가지 소원이 코어에 의해 이루어졌고 곧 그림자가 사라지며 그 자리에 생명 없는 알도가 남았다고 대답한다. 곧 프라는 아야나미의 부하 중 한 명을 발견하고 공격하려 하지만 그 부하는 도망친다. 전쟁 문제에 대한 대주교와의 회의에서 모두가 워즈의 감정에 대해 의아해하며 혼란이 터져 나온다. 흑마법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 악의 그림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한편 캐스터는 모두가 미카엘의 눈을 노리고 있으며 그 사실을 3명의 주교와 대주교만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티토와 하쿠레는 전날 밤의 사건 이후 함께 피신했기에 함께 잠에서 깬다. 티고는 방어적으로 하쿠렌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한다. 그림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전날 밤 그를 지키다 죽을 뻔했고 프라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관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쿠렌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며 주교인 자신은 어둠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곧 프라가 관에서 나오고 티토는 지난밤 전투가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묻자 프라는 지난밤의 핵심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빼앗았으며 이 모든 일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어둠으로 채워 발로란의 부활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나중에 티토는 자신이 이전에는 무력한 겁쟁이였지만 서서히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쿠렌에게 자신이 하쿠렌을 보호할 만큼 강해지면 친구가 되겠다고 말한다. 곧 그들은 수녀들을 만나고 수녀들은 열심히 일하는 티토를 칭찬하며 티토는 아직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다. 도서관에 도착한 티토와 하쿠렌은 책을 찾느라 바쁘지만 아야나미의 부하 중 한 명인 수상쩍은 주교가 티토에게 접근하지만 캐스터가 중간에 그를 막고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주교는 티토에게 금속 배지를 던지며 피아트 크루즈라는 배지 주인이 티토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고 곧 위협적인 태도로 티토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캐스터는 즉시 은실로 그를 묶어 도서관 너머로 내던지지만 악령이 씌인 주교는 여전히 교회가 티토 편이 아니라고 중얼거리지만 캐스터는 재빨리 그를 제압한다. 혼란이 끝난 후 하쿠렌이 피아트 크루즈가 누구냐고 묻자 티토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만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곧 프라가 걱정스럽게 카스토르의 안부를 묻기 위해 그에게 달려오지만 티토는 갑자기 프라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앞서 만난 사람이 교회가 자신 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프라는 실망하며 그가 다시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주교들이 자신의 친구인지 아닌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티토에게 말한 뒤 자리를 뜬다. 이어 다른 두 주교가 그에게 합류하여 티토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옳다고 말하고 라브라도르는 티토가 지금 고통으로 떨고 있다고 덧붙인다. 나중에 하쿠렌은 교회가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 걱정하지 말라고 티토에게 부탁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항상 그의 편이라고 말한다. 그 후 주교들은 대주교를 만나 도서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 카스토르는 티토에게 접근한 주교는 영혼이 반쪽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주교는 어둠의 하수인들이 베를로렌을 해방시키려 할 때마다 그들이 베를로렌의 봉인을 보호하기 위해 잘 해왔다고 대답한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신은 7명뿐이지만 라브라도르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통제불능 상태로 돌기 시작했다고 대답한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를로렌의 몸은 미카엘의 봉인 아래 잠들어 있지만 어둠의 하인들이 티고와 미카엘의 눈을 노리고 있더라도 그의 몸에 있는 봉인은 남아있으며 이는 하늘이 티토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희망을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스터는 티토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프라가 아이들과 놀다가 교회 지하실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그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어둠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이상하고 으스스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고 어둠의 근원을 찾을 수 없어 분노에 찬 채 달립니다. 갑자기 그는 어두운 방의 문을 열고 아야나미의 부하를 발견합니다. 그는 분홍머리 부하에게 달려가지만 부하는 코어가 주입된 시체를 프랄에게 던집니다. 부하는 프랄에게 어둠의 제푼트를 던지고 이내 벽에 있던 시체들이 살아나 프랄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곧 프랄은 자신의 낫을 휘두르며 좀비들을 잔혹하게 공격하여 두 동강 냅니다. 그러자 그는 핑크색 머리의 남자에게 티토를 노리는 워스필드냐고 묻고 그에게 덤벼들지만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프랄은 부상당한 남자를 돕기 위해 달려가 칼을 빼지만 곧 경비병들이 방에 들어와 워스필드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부상자를 다친 혐의로 고발한다. 그들은 그에게 손을 머리 뒤로 잡으라고 조롱하며 곧 그는 체포된다. 대주교 바스티온은 경비병에게 프랄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다. 그는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비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프랄을 데려간다. 한편 라브라도르는 꽃으로부터 프랄이 범죄자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캐스터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그는 프랄이 티토를 보호하기 위해 어둠의 부하와 싸웠지만 그것이 프랄을 위한 함정이었다고 설명한다. 곧 티토가 그들에게 달려와 그들을 정말로 믿고 싶지만 그러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캐스터는 그에게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고 자기 영혼과 마주하는 방으로 그를 데려간다. 안개가 걷히는 즉시 라브라도르는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티토는 안개에게 프랄의 교회를 믿어야 하는지 묻고 갑자기 목소리가 터져나와 그들을 믿고 여기서 발견하는 모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티토가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티토의 기억에 또 다른 봉인을 풀어 더 많은 기억을 되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곧 티토는 아버지의 이름이 프리아 크루즈임을 기억해냅니다.
티토는 프리아 크루즈가 자신을 이 교회에서 키운 아버지임을 깨닫고 방에서 나와 주교에게 자신이 이 교회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교들은 그에게 프리아 크루즈가 오래전 파문당한 주교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티토가 왜 사제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묻자 캐스터는 그의 아버지가 레그 왕국으로 도망치기 위해 교회에서 판도라 상자를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의 죽음의 신과 발로란의 시체가 담긴 상자였고 그 결과 레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제국의 군대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침략하여 파괴했지만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르스베르크 제국은 라그스 왕국이 주교 크루즈를 이용해 판도라의 상자를 훔쳤다고 믿었습니다. 두 눈으로 발로란을 부활시켜 세계를 정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정의의 이름으로 라그스는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르스베르크 제국이 모든 이야기를 조작하여 라그스 왕국을 정복 음모로 고발하는 데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티토가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묻자 캐스터는 주교 크루즈만이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이야기들을 믿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캐스터는 티토에게 그가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므로 제국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티토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었고 그에게도 판도라의 상자를 훔칠 이유가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에게 마이코의 눈을 보호할 이유가 있었다고 믿고 주교가 되어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곧꽃들은 라브라도르에게 프라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알려주고 티토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캐스터는 그에게 프라가 워스베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빛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베스팅은 대주교에게 공격에서 살아남은 범인은 신문하기에는 너무 약하지만 프라가 워스베일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교들이 워스베일과 직접 접촉하면 어둠이 그들의 몸을 집어삼키고 어둠의 영혼을 팔아넘긴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만이 그러한 물건을 보호 없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대주교에게 프라가 언제부터 더럽혀졌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에게 프라를 구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대주교는 프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바클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평범한 주교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교황은 그에게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금했지만 그는 바스티안에게 교회는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워스베일조차도 그 장벽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장벽은 아마도 바클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이며 프라가 워스베일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교회의 다른 구성원이 장벽을 파괴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티토는 항상 자신을 도왔던 프라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운하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는 프라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운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티토는 프라를 돕겠다는 결심으로 레제트의 도움을 요청했고 레제트는 그를 물로 가득 찬 통로로 안내하여 프라가 감금된 빛의 지하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헤엄치는 동안 티토의 머릿속에는 프라의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물의 압력과 그의 격렬한 생각들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레제트는 그의 고군분투를 감지하고 그가 힘을 되찾도록 도왔으며 계속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우나미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레제트는 프라가 갇혀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던전에 도착하자 티토는 즉시 재판을 사용해 벽을 부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걱정이 그를 갉아먹으며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프라의 재판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프라는 티토에게 떠나라고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직면해야 할 싸움이며 티토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지금 프라가 자신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라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티토는 그를 버리기를 거절했다. 그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가지고 더욱 힘껏 나아갔다. 그의 재판은 길을 찾으려 벽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그는 프라가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려는 고집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지만 그를 돕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프라는 결국 티토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지만 탈출하면 자신에 대한 의심만 더욱 확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그가 도망친다면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는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티토에게 자신 없이 떠나라고 하고 자신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부탁했다. 마지못해 티토는 프라의 부탁이 비록 자신을 답답하게 했지만 그의 배려와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티토가 더 반박하기도 전에 프라가 성경 상권 17장을 건네주었고 티토는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그 선물에는 믿음과 격려의 조용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프라는 티토에게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 행운을 빌며 굴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의 매력과 자신감은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빛났다. 티토는 감정이 북받쳤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프라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비록 지금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 그를 구출하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본 후 티토는 희망과 결의를 가슴에 품고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티토는 메카지가 자신에게 절대 웃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래서 티토가 메카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메카지는 얼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하고 자주 웃으면 키가 더 클 거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티토는 즉시 돌아서서 프라우에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프라우도 티토에게 미소를 짓는다. 티토는 눈에서 나오며 다시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곧 하쿠레인이 티토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서로 약속했던 대로 모든 것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티토가 혼자 갔다고 말한다. 하쿠레인은 티토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변했고 그것은 그가 다시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